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구글 퀀텀 AI의 최신 성과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연구 논문들이랑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영어로는 VQA, Verifiable Quantum Advantage라고 하고요. 또 퀀텀 에코스라는 알고리즘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게 대체 뭐고, 예전에 구글이 발표했던 양자 우위랑은 또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내용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요. 오늘 파헤쳐 볼 내용에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으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VQA, 이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2019년에도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게 무작위 회로 샘플링, RCS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번 VQA랑은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그냥 뭐 성능이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지 궁금하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했던 그 RCS 성과, 랜덤 서킷 샘플링, 그건 분명 양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로도 뭐 수천 년 걸린다고 예측됐던 계산을 시카모어라는 양자 컴퓨터가 단 몇 분 만에 해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걸 통해 양자 컴퓨터가 적어도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전 컴퓨터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입증한 거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사 본 기억이 나요. 정말 떠들썩했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검증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RCS는 이름 그대로 무작위로 생성된 양자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값들의 확률 분포를 샘플링,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돌릴 때마다 결과값이 계속 다르게 나와요. 무작위 비트열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답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정해진 입력에 대한 정해진 답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양자 컴퓨터가 내놓은 결과들, 그 복잡한 확률 분포가 정말로 이론적으로 예측된 그 분포가 맞는지, 계산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 이걸 고정 컴퓨터로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검증이 안 되면 좀 곤란한데요? 과학에서는 재현이나 검증이 생명인데. 정확합니다. 과학적 엄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걸 나중에 산업적으로 응용하려고 할 때도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당시에도 진정한 의미의 우위냐 하는 논란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이용한 VQA는 바로 이 검증 불가능성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거군요. 네, 이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은 뭘 계산하냐면 OTOC, 즉 Out of Time Order Correlator라는 어떤 특정 물리량의 기대값,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무작위 샘플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입력값에 대해서 하나의 정해진 정답을 계산해내는 함수 계산 문제, 펑션 컴퓨테이션 프로블럼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 같은 답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실제 실험에서는 잡음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결과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나온 결과는 다른 양자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계산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지만 고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원리적으로는 계산해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검증 가능성, 퀀텀 베리파이어빌리티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의미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검증 가능성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양자 컴퓨터가 이만큼 빨라요 하고 속도 자랑하는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할 때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실험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잖아요. 재현 가능성이 중요하듯 양자 계산 결과도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양자 컴퓨터가 그냥 신기한 기술 보여주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과학 연구나 산업 문제를 푸는데 믿고 쓸 수 있는 도구, 뭐랄까 일종의 진실 측정기, 트루스 미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계산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사실상 쓸모가 없으니까요. 와, 진실 측정기라니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럼 그 핵심 기술인 OTOC, Out of Time Order Correlator, 시간 순서가 뒤바뀐 상관관계 측정기.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보내주신 자료에 시간 역전, 양자 카오스 이런 단어들도 나오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OTOC. 이름이 좀 그렇죠. 이게 원래는 물리학, 특히 여러 입자가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양자 다체계, 퀀텀 매니바리 시스템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뭘 측정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양자 시스템 안에서 초기에 있던 정보나 작은 교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빠르게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고 복잡하게 뒤섞이는지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양자 카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자 카오스요? 우리가 아는 그 나비 효과 같은 건가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잖아요. 이 OTOC는 그런 정보의 뒤섞임 혹은 스크램블링이 양자 시스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실험 기법이 바로 시간 역전 프로토콜입니다. 시간 역전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건가요? 물론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건 아니고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즉 순방향 진행이죠. 시간 역전은 뭐냐면 이 퍼져나간 물결들이 마치 시간을 거꾸로 감는 것처럼 다시 처음 돌이 떨어진 지점으로 정확하게 모려드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걸 메아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거군요. 네, 양자 시스템에서는 큐비트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작하고 제어해서 이런 시간 역전 과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상태를 앞으로 진행시켰다가 특정 시점에서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큐비트 조작을 가해서 상태를 되돌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양자 간섭, 퀀텀 인터피어런스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신호, 즉 퀀텀 에코 신호를 증폭시키고 원치 않는 잡음은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간섭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이용해서 신호를 키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양자 간섭 현상을 고전적인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계산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성능이 13,000배나 빨라졌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라니. 네, 맞습니다. 구글이 자신들의 105큐비트 윌로라는 이름의 양자칩을 사용해서 이 OTGOC 계산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 오크리즈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 슈퍼컴퓨터에서 최적화된 고전 알고리즘으로 돌렸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교한 겁니다. 프론티어에서 이 계산을 하려면 약 3.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됐는데 구글의 윌로우 칩은 이걸 단 몇 시간이면 끝냈다는 거죠. 계산 시간만 놓고 보면 정말 압도적인 속도 향상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야, 3.2년 걸력을 몇 시간에.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요? 어떤 거죠? 첫째는 이 13,000배라는 숫자가 방금 말씀드린 OTGOC 계산이라는 굉장히 특정적인 문제에 대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게 마치 어떤 스포츠카가 직선 도로에서는 F1 머신보다 빠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차가 모든 종류의 도로에서 가장 빠른 차는 아닌 것과 비슷해요. 이 속도 향상이 모든 종류의 문제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특정 문제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신뢰할 만한 OTOC 기대값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글 연구팀이 실험 기간 동안 수행한 총 측정, 메저멘트 횟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특정 횟수요. 글쎄요, 뭐 몇백만 번? 몇억 번? 무려 1조 번입니다. 1천만 억 10번이요. 네, 1조 번이요. 잠깐만요. 1조 3,000배 빠르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얻으려고 1조 번이나 계산을 반복해야 했다고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속도 향상의 의미가 확 줄어드는 느낌인데요? 왜 그렇게 많이 해야 했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1조 번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이 처한 현실, 즉 NISQ 시대의 본질적인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NISQ는 노이즈의 Intermediate Scale 퀀텀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잡음이 많고 아직 규모가 중간 정도인 양자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아, NISQ 들어본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네. 현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양자 칩의 큐비트들은 외부 환경의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 전자기장 같은 잡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큐비트를 조작해서 계산을 수행하는 양자 게이트 연산 과정 자체에서도 완벽하지 않아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고요. 아직은 그 오류율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에러가 계속 생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 한 번 혹은 몇 번 정도 계산해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값인지 아니면 잡음 때문에 결과가 왜곡된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찾으려는 퀀텀 에코 신호 자체는 굉장히 미약한데 주변 잡음은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 있거든요. 시끄러운 시장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속삭임, 즉 미약한 퀀텀 에코 신호를 강력한 잡음 속에서 명확하게 분리해내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기대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 번 듣다 보면 진짜 신호가 뭔지 패턴이 보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측정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평균을 내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1조 번이라는 측정 횟수가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많이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구글 연구팀은 여기에 더해서 ZNE, 즉 제로 노이즈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 아주 정교한 잡음 완화 기법도 함께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ZNE요? 그건 또 뭔가요? 제로 노이즈 엑스트라폴레이션, 잡음 제로 외사법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일부러 잡음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서 여러 번 계산을 수행해요. 예를 들어 잡음 레벨 1에서 계산하고 레벨 1.2에서 계산하고 레벨 1.5에서 계산하고 이렇게요. 그럼 잡음이 커질수록 결과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추세를 알 수 있겠죠. 이 추세를 이용해서 거꾸로 잡음이 전혀 없었을 때, 즉 잡음 레벨이 0이었을 때는 결과값이 어땠을지를 수학적으로 추정하는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기법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으로 하드웨어 자체의 불안전성을 보정하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것도 되게 영리한 방법이네요.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다. 네, 그렇죠. 현재 NISQ 시대에는 이런 잡음 완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1조 번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실험적 무차별 대입, experimental brute force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래도 양자 컴퓨터니까 빨라서. 정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방식이 가능했던 것 자체가 구글의 윌로우 칩이 가진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 특히 압도적인 연산 속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논문에 제시된 윌로우 칩의 스펙을 보면 단일 큐비트를 조작하는 게이트의 충실도,
즉 정확도가 99.97% 정도 되고요. 두 큐비트를 얽히게 만드는 얽힘 게이트의 충실도는 99.88%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게이트들이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 나노초에서 수백 나노초 수준으로 극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거든요. 10억분의 1초 단위로 연산이 된다고요? 와. 네, 이렇게 연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의 계산 결과는 잡음 때문에 믿기 어려울지라도 1조 번이라는 정말 방대한 횟수의 측정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ZNE 같은 알고리즘적인 잡음 완화 전략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칩 자체의 속도가 빨랐던 게 단순히 계산 자체를 빨리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오류 극복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NISQ 시대에는 단순히 알고리즘만 혁신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 알고리즘 전략을 실제로 구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충분한 큐비트 수가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글이 다음 단계 로드맵인 M3에서 오류율을 훨씬 더 낮춘 더 높은 충실도의 큐비트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와, 정말 깊이 들어갈수록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네요. 검증 가능성과 놀라운 속도 향상. 하지만 그 이면에는 1조 번이라는 측정 횟수와 잡음 완화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 기술, 퀀텀 에코스랑 OTOC 계산이라는 게 실제 세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핵자기 공명, 즉 NMR 기술이랑 연결이 되고 심지어 분자자, 몰레큘러 룰러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응용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드디어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네요.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우리말로는 핵자기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MRI 촬영하실 때 접해보셨을 겁니다. MRI가 바로 이 NMR의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NMR은 기본적으로 원자핵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자기적인 성질, 이걸 스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핀을 이용해서 분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분자 내 측정 원자 주변의 화학적 환경이 어떤지 등을 원자 수준에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기술입니다. 분자를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거군요. 또 이게 우리 몸속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등을 알아내거나 재료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합성한 소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MR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NMR 기술도 매우 강력하지만 몇 가지 본질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분석하려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 신호가 급격하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원자들 사이의 정보는 비교적 잘 얻을 수 있지만 분자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들 간의 관계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결어근남 현상입니다. 양자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자핵 스핀들은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때문에 자신이 가진 고유한 양자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양자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결어근남 때문에 복잡한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상호작용이나 동역학, 다이나믹스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거리가 멀면 신호가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양자 정보가 사라진다. 이게 NMR의 한계였군요. 네, 핵심적인 한계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에 개발된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과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양자 컴퓨터는 다수의 큐비트들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고 걔네들 사이에 원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실제 분자 내에 있는 여러 핵스핀들 사이에 복잡한 다체, 매니바디 상호작용, 특히 기존 NMR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멀리 떨어진 스핀들 간의 약한 상호작용까지도 양자 컴퓨터 상에서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OTOC 계산을 사용된 시간 역전 프로토콜 있죠. 이 기법이 시스템의 동역학을 효과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결어근남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약하지만 중요한 상호작용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분자 내 상호작용을 더 잘 흉내내고 시간 역전 기술로 정보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실제로 구글 연구팀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아숍 아조이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상에서 이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구현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 유기 분자, 논문에서는 탄소 원자가 15개 또는 28개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분자들을 사용했는데요. 이 분자들의 구조 정보를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낸 분자의 구조 정보, 예를 들어 특정 원자쌍 사이의 거리 같은 값들이 전통적인 NMR 실험 장비로 실제로 측정한 결과와 아주 잘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기존 결과를 잘 재현했군요. 네, 일단 기존 방법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존의 NMR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분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들 간의 거리 정보, 즉 장거리, 롱레인지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밝혀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분자자, 몰레큘러 룰러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기존의 자료는 재기 힘들었던 분자 내에 더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존 NMR 결과를 똑같이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존 방법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분자자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연구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기술이 단순히 분자 내 거리를 재는 자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 세계의 복잡한 양자 동역학이나 다양한 자연 현상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직접 측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과학 도구, 즉 퀀텀 스코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퀀텀 스코프, 양자 현미경 혹은 양자 망원경 같은 개념인가요? 와,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1조번 측정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이 퀀텀 스코프라는 비전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특히 신약 개발처럼 아주 복잡한 생체 분자를 다뤄야 하는 분야에 적용되려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퀀텀 스코프라는 비전이 당장 내일이나 모레 실현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구글의 VQA 시연은 어디까지나 비교적 간단한 모델 분자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의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 연구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거대한 단백질 분자나 복잡한 생체 시스템에 이 기술을 적용하려면 현재보다 양자 컴퓨터의 규모, 큐비트 수와 정확성, 오류율, 그리고 관련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훨씬 더 발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조번 측정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용적인 응용에는 너무나 큰 제약 조건이죠. 그렇죠. 현실적인 벽이 아직 높다는 거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록 아직 초기 단계이고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번 연구는 양자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 속도만 기가 막히게 빠른 기계가 아니라 마치 과거의 망원경이 우주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현미경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시세계를 드러내 주었듯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측정 및 계측 장비, 퀀텀 센싱 앤 메트롤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보여준 매우 중요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계산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이 중요하군요. 이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새로운 약물 분자가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는지 그 아주 미묘한 메커니즘을 원자 수준에서 전례 없는 정밀도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최적화하는 전체 과정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켜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와,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첨단 소재 과학 분야를 볼까요? 차세대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배터리 내부에서 이온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새로운 화학 반응을 위한 고효율 촉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거나 또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분자 신소재의 특성을 예측하는 등 기존 기술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소재 개발을 혁신적으로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펼쳐질 가능성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VQA 성과를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 안에서 이번 성과는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IBM이나 아이온큐 같은 다른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VQA 성과는 구글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공개적으로 제시해온 양자 컴퓨팅 개발 로드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수백만 개 이상의 아주 안정적인 큐비트들을 이용해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스스로 감지하고 정정하면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Fault Tolerant Quantum Computer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어야 비로소 양자 컴퓨터가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이게 최종 목표군요. 네. 그런데 이 최종 목표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구글은 중간 단계의 목표들, 즉 마일스톤들을 설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이 로드맵 상에서 마일스톤 3, M3 단계 달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일스톤 3, M3 단계, 그 목표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구체적으로는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6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낮춘 논리 큐비트를 만들어서 시연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리 큐비트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가 만드는 개별 큐비트들은 아직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잖아요. 이걸 물리적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논리 큐비트는 이런 불완전한 물리적 큐비트 여러 개를 마치 하나의 팀처럼 잘 묶어서 사용하고 여기에 아주 정교한 오류 정정 코드라는 수학적 기법을 적용해서 마치 하나의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큐비트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가상의 큐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불안정한 큐비트로 하나의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드는 기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현되어야만 아주 길고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돌리더라도 중간에 오류 때문에 계산 결과가 망가지는 일 없이 끝까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 정정 기술과 논리 큐비트 구현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핵심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M3 목표를 설정하면서 단순히 오류율만 낮춘 논리 큐비트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논리 큐비트를 이용한 양자 계산이 유용해야 한다, useful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용해야 한다고요? 네, 단순히 기술적인 성능 지표, 예를 들어 오류율 얼마 달성했다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 과학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쓸모있는 양자 계산을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기술 자랑만 하지 말고 진짜 쓸모를 증명하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이번 VQA 성과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을 이용한 VQA 달성과 이걸 NMR 분광학이라는 실제 과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구글이 M3 로드맵에서 요구했던 최초의 유용하고 검증 가능한 계산의 아주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M3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이번 시연에서는 여전히 1조번 측정과 ZTNE 같은 잡음 완화 기법에 크게 의존해야 했지만 만약 미래의 M3 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것처럼 훨씬 낮은 오류율을 가진 논리 큐비트로 이와 유사한 OTOC 계산이나 NMR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훨씬 적은 측정 횟수와 간단한 후처리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연구실 수준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산업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구글 로드맵 안에서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특히 IBM은 구글과 마찬가지로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회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구글의 성과가 이 경쟁 구도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과 IBM은 주로 초전도 큐빗, 슈퍼컨덕팅 큐빗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회로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초 단위의 아주 빠른 연산 속도입니다. 이번 구글의 VQA 성과에서 13,000배라는 놀라운 속도 우위를 보여주고 또 1조번이라는 방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이 빠른 연산 속도 덕분이었죠. IBM 역시 큐비트 개수를 공격적으로 늘려가면서 대규모 칩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장점이군요. 초전도 방식은. 그쵸. 반면에 아이온큐나 퀀티니엄, 구 허니웰 퀀텀 솔루션즈 같은 회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은 이온 트랩, 트랍트 아이온 방식입니다. 이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낸 이온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진공 상태의 덫, 트랩 안에 가두어 놓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이온의 에너지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큐비트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이온 트랩 방식의 장단점은 초전도 방식과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온 하나하나를 다루다 보니 연산 속도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초전도 큐비트보다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군요. 네, 상대적으로 느리죠. 하지만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큐비트 자체가 되는 이온이 진공 속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잡음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그래서 양자 상태가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걸 긴 결맞음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레이저를 이용한 개별 큐비트 연산의 정확도, 즉 충실도가 초전도 큐비트보다 훨씬 높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하다. 네. 그래서 이온 트랩 기술 진영에서는 굳이 복잡한 오류 정정 기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NISQ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정확도가 중요한 계산들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렇군요. 속도의 초전도냐, 정확도의 이온 트랩이냐. 이런 경쟁 구도네요. 네, 크게 보면 그런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성원자 뉴트럴 애텀 방식이나 광자, 포톤 방식 등 다른 유망한 기술들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자,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구글의 이번 VQA 성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초전도 큐비트 기술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 낮은 충실도와 높은 잡음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빠르지만 에러가 많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바로 그 약점을 OTC라는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혁신과 초전도 큐비트 본연의 강점인 압도적인 연산 속도,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대규모 측정과 잡음 완화 기법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온 트랩 기술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즉 높은 정밀도와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과학적 응용 분야, 구체적으로 NMR 분광학 시뮬레이션 같은 영역에서도 초전도 큐비트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보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전도 방식이 약점을 보완해서 이온 트랩의 강점 영역까지 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특정 문제에 대한 결과지만 이번 성과는 초전도 큐비트가 속도라는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정밀과학 계산이라는 새로운 영도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양자 컴퓨터 기술 경쟁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간의 경계가 좀 더 흐릿해지고 경쟁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였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설명 덕분에 저도 그렇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구글 퀀텀 AI가 퀀텀 에코스라는 새로운 알고리즘과 105큐비트 윌로우 칩이라는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2019년에 발표했던 RCS 방식의 양자 우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로 검증 가능한 양자 우위, 즉 VQA를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 양자 컴퓨팅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선 중요한 진전이고, 특히 핵 자기 공명, NMR 분광학 분야에서 이 기술을 응용하여 기존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자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퀀텀 스코프라는 새로운 과학 측정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응용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VQA는 양자 컴퓨팅이 더 이상 이론적인 호기심의 대산이나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복잡한 과학 및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높이 평가받아야 할 성과입니다. 또한 구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양자 컴퓨터 개발 로드맵상에서도 다음 단계인 M3에서 요구하는 유용한 계산이라는 목표 달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정교한 잡음 완화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NISQ 기술 단계가 가진 명확한 한계 또한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즉 다양한 문제를 오류 걱정 없이 풀 수 있는 범용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큐비트의 오류율을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획기적으로 낮춘 오류 정정 양자 컴퓨터, 즉 구글 로드맵상의 M3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더 나아가 최종 목표인 M6 단계, 구글 로드맵상 약 100만 개의 물리 큐비트를 사용하여 1000개의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와 동시에 현실적인 과제도 명확히 인식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만한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번 구글의 VQA 성과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OTOC 계산, 즉 양자 카오스 특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특정한 물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로도 NMR 응용 등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VQA 달성에 사용된 원리나 방법론을 과연 양자화학 시뮬레이션, 비료 개발을 위한 촉매 연구, 신소재 설계 또는 금융이나 물류 분야에서 중요한 양자 머신러닝이나 최적화 문제와 같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종류의 문제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OTOC가 아닌 다른 문제에서도 검증 가능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두 번째 과제는
이 놀라운 결과가 과연 구글이 사용하는 초전도 큐비트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아이언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나 혹은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중성 원자 방식이나 광자 방식 등으로 만들어진 다른 종류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에서도 동맥적으로 재현되고 서로 교차 검증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플랫폼 간 검증, 크로스 플랫폼 베리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문제도 적용 가능할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양자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군요. 으로 입증되어야만 양자 컴퓨터 기술이 특정 연구 그룹이나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폭넓은 신뢰를 얻고 마치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퀀텀 스코프라는 개념 있죠. 만약 이게 정말로 실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새로운 창 윈도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전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감히 던져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종류의 과학적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의 더 깊고 근본적인 비밀들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발견과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